후종인대 고라증 환자 침도 치료에 대해서 2개의 케이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수련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기존에 우리가, 제가 이제 2010년도부터 정침이라는 이름으로, 학부에 계신 학생들과 하고, 그 다음에 한의사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와서 많이 들으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그동안에 못 들으셔서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침법을, 이름을 이제 정침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영문으로는 리우스 소프트니스 너브 앤 아큐펑처 이렇게 해서 RSN 아큐펑처라는 이름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잠깐 보면, 일단 다 아시다시피 후종인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척추를 뒤쪽에서 지지해주는 인대로, 이 후종인대가 이제 뼈처럼 단단하게 석회화되고 섬유화되면서, 그러면서 굳어져서 척수를 압박해서 발생하는 질환을 우리가 후종인대 고라증, OPLL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938년도에 키라는 분에 의해서 처음 보고가 되었고, 일본 의사가 OPLL 부검 소견을 발표하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그동안에는 주로 동양인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왔으나, 최근에는 이게 발견이 이제 일본에서 시작되면서 일본에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기 시작하면서 동양인들에게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알려져 왔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서양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로 중년 이후에 성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이고, 경추에서 압도적으로 많고 흉추나 요추 순으로 발생되고, 경추와 흉추의 발생 비율은 약 9대1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서양의학에서 이제 OPLL에 의한 경추 척수증의 치료는 이제 보존적 치료하고 수술 치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이 보존적 치료는 사실은 거의 서양의학에서는 별 의미가 없고요. 대부분 OPLL이 진행되어지면 수술 치료를 주로 하게 되죠. 특히 급성 혹은 만성적으로 신경학적 결손이 진행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일시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있더라도 재발하는 경우, 그 다음에 하지의 강직이나 방광 조절 장애의 증상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수술 치료를 기본으로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케이스에서도, 한 케이스에서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수술 후에도 구조적인 또는 생물학적인 자극에 의해서 OPLL의 진행이 오히려 더 가속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오히려 수술 이후에도 지속적인 방사선적 추시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지속적인 관리를 요구하는, 그렇게 지금 현재는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제 후종인대 고라증 치료는 주로 이제 침구요법이나 추나요법, 한약이나 환방물리요법 등이 시술되고 있으나, 대부분 확실한 치료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케이스를 준비하면서 이제 논문 검색을 해보니까, 후종인대 고라증, 우리 한의학 쪽에서 후종인대 고라증의 논문이 한 7케이스 정도 발표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 논문들을 쭉 보면, 대부분의 논문들이 다 이제 치료가 되었다라거나 어떤 호전이 되었다는 이런 케이스보다는 관리하는 그런 차원의 케이스나 이런 것들이 많았고, 방금 전에 발표를 해주신 이건목 원장님이 발표했던 케이스에서 이제 침도 치료를 통한 후종인대 고라증 치염 일례에서 비교적 높은, 오직 그 하나 케이스에서만 좀 비교적 높은 치료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그동안에, 저도 이제 2010년도부터, 제가 진료를 시작한 게 이제 2004년도인데, 2004년도부터 침도 치료를 하면서 그동안에 상당히 많은 후종인대 고라증 환자들을 치료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치료한 환자 중에서 이제 케이스를 준비할 수 있는 확인된 환자들로 이제 2케이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케이스는 침도와 약침, 한약 치료를 통해서 후종인대 고라증 진단을 받는 환자 1명하고, 그 다음에 후종인대 고라증 진단을 받고 또 수술까지도 받았습니다. 수술까지도 받았는데도 전혀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 1인에 대해서 유의미한 결과가 있어서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연구 대상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18년 11월부터 내원해서 2019년 5월에 걸쳐서 본 한의원에 내원한 후종인대 고라증 수술 치료를 받고서도 전혀 증상이 개선이 없던 환자 1인하고, 2018년 12월부터
현재까지 후종인대고라증 진단을 받고 수술치료 권유를 받은 환자 1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연구 방법은 진단은 MRI와 CT를 이미 서양학적 진단 과정을 통해서 MRI나 CT를 다 촬영을 했고 서양학적으로 OPLL 진단을 받은 상태로 그렇게 내원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학회 나름대로의 척수증 진단 방법을 통해서 손당받은 신경과 부위를 확인하였고요. 그 방법은 이제 경추 육종 테스트, 이제 저희 학회에서 저희 침법에서 사용하는 테스트법인데요. 경추 육종 테스트, 상지 3종 테스트, 그리고 핀치롤 테스트, 압진 테스트를 통해서 정확한 손상 부위와 신경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경추 육종 테스트는 경추를 중심으로 해서 전굴, 후굴, 그 다음에 좌회전, 우회전, 그리고 측굴 해서 6가지 테스트를 기본으로 하고 이 측굴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아시다시피 스펄링 테스트나 발샤바 테스트를 겸해서 그렇게 해서 상지로 내려오는 증상이 있는지, 어깨로 내려오는 증상이 없는지,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그런 테스트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핀치롤 테스트는 그 말초신경의 말단 부위에서, 그러니까 더마톱 부위에서 큐테니어스 너브에 손상이 있는가 없는가, 어떤 신경에 손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할 때 가장 유효하게 쓰이는 방법인데, 예를 들자면 라디알 러브의 손상이 어디에선가 경추 안에서 어떤 척수증으로 인해서 발생하든지 아니면 바깥쪽 파세 조인트 쪽에서 문제가 발생하든지 아니면 어깨 쪽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든지 간에 어디에선가 라디알 러브 손상이 압박되거나 어떤 염증 증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손에서 이쪽에서 어떤 특정한 부위에서 또는 어깨 쪽에서 핀치롤 테스트가 반드시 잡힙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효한 테스트 방법이고 저희 학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테스트 방법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후에 어떤 신경학적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될 게 바로 이 핀치롤 테스트입니다. 예를 들자면 엄지발가락이 아파요, 발등이 아파요 하는 그런 환자가 오더라도 반드시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될 게 그게 단순한 국부의 어떤 연조직 손상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신경학적 손상을 가지고 있는 건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 국부의 연조직 손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관절을 움직여 보거나 어떤 관절을 가동시키거나 또는 저항 테스트를 한다거나 각각의 어떤 관절 테스트를 해보면 또는 근육 테스트를 해보면 해당 부위에서 정확하게 통증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 반면에 신경학적 테스트는 그 부위에서 어떤 말초 신경의 큐테니어스 부분에 핀치롤 테스트를 해보면 굉장히 많은 극렬한 통증을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경추나 척추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원위 부위에 있는 그런 손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발생한 문제인지 아니면 국부의 어떤 연조직 손상으로 인한 발생한 문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부위를 핀치롤 테스트를 해보는,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서 역추적해 들어가서 이게 어떤 부위에서의 신경의 문제로서 발생하는가라는 걸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게 신경학적 문제, 손상으로 인한 문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아주 주요하게 쓰이는 치료 테스트법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핀치롤 테스트를 환자들한테 하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증상이 과연 정확하게 어떤 신경의 어느 부위에서 포착돼서 또는 어느 부위에서 문제가 돼서 발생하는가, 그리고 치료점이 정확하게 어디인가라는 것을 확진하기 위해서 꼭 하셔야 될 게 압진 테스트입니다. 이제 침도 치료를 하려면 뭐 아까 우리 이건목 원장님도 계속 강조하셨지만 해부학에 대한 아주 정밀한 진단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수련 과정에 있으시니까 많이 공부들을 많이 하셨겠지만 우리가 책에서 보는 해부학적 지식하고 실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해부학적 양키하고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동일한 신경이라 하더라도 신경이 출구가 어디서 빠져나오고 어느 조직으로 이행하는 부위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거의 뭐 해부는 이제 손을 셀 수 없을 정도로 수십 건 이상의 해부를 했는데 하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심지어 이제 이상근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왼쪽의 이상근은
왼쪽에 사이어틱 너브는 이상근 밑으로 나오는 그런 해부를 하다 보면 한 사람인데 하나의 카데바인데 왼쪽에 왼쪽에 사이어틱 너브는 이상근 밑으로 내려오는 사람 반면에 오른쪽에 사이어틱 너브는 이상근 위로 나오는 이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경추에서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신경의 주행 과정에서 신경이 이행하는 한 조직에서 한 조직에서 이행하는 과정이 다 사람마다 다 틀리다. 그렇기 때문에 포착되는 부위도 동일한 신경의 손상이 있더라도 포착되는 부위가 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꼭 반드시 최종적으로 어디를 치료해야 될 것인가의 치료 포인트를 결정하거나 그 질환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하는 데서 중요한 거는 압진 테스트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압진 테스트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치료 포인트를 잡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 국부 연조직 손상은 대부분의 치료점들이 근육이나 인대나 이런 조직들은 기시부와 종지부가 기본적으로 치료 포인트가 되고요. 그다음에 근복에 있는 경우는 근복 같은 경우는 근복에 어떤 연축이 있거나 또는 경결이 있는 이런 상황이 되면 그 부위를 같이 치료를 하게 하는 그런 원칙을 갖고 치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허리가 아플 때 이제 엉덩이 돈부 통증이 있을 때 이제 신경학적 손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자주 발생하는 게 이제 둔근의 연축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연축을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데가 이제 둔근의 연축 부위인데 나이 드신 분들이 엉덩이가 아프다거나 이런 증상을 호소할 때는 엉덩이 이렇게 만져보면 엉덩이 이렇게 덩어리져 있는 딱딱하게 굳어 있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힘줄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는 그런 환자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게 연축이나 그게 심해지면 이제 섬유화되는 과정으로 그렇게 가죠. 그래서 그런 부위들을 같이 치료를 해준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은 주일에 침도 치료를 기본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환자의 사정이나 그 다음에 병원의 사정으로 인해서 불가피한 경우는 치료 주기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도 치료와 함께 신경 증상이 있는 부위에 소염약침 치료를 병행하였고, 그 다음에 첩약을 동시에 복용해서 치료했습니다. 이제 약침을 쓰는 거는 이제 주로 이제 신경학적 증상으로 인한 라디큘로파시, 그러니까 척수의 통증, 그 신경학적 통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완시켜주고 빠르게 호전시켜 주기 위해서 치료를 하는, 더불어 치료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치료를 하였습니다. 치료 도구는 화이 제작소에서 중국 화이 제작소에서 제작한 침도를 사용하였고요. 침도의 총 길이는 6cm, 침병은 2cm, 주로 사용한 두께는 0.5mm인 침도를 사용했습니다. 자생탕정은 소염약침을 사용했고 저희 한의원의 경추 위로방을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침도, 저희가 사용하는 침도인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동방침도에서 침도가 나오고 조금 전에 이건모 원장님 이제 동영상에서 뭐 이렇게 막 그 굉장히 굵은 치료를 하는 걸 보여줬습니다만은 아까 이제 이건모 원장이 보여준 침도는 사실은 그건 침도가 아니고요. 원리침이죠. 원리침이라고 다른 범주의 치료법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침도는 이렇게 생겼고요. 중국에서 나온 침도를 이렇게 했는데 초기의 침도, 중국에서도 이제 처음에 침도가 개발되고 난 뒤에 초기의 침도는 굉장히 둡고 길었습니다. 제가 처음 중국에 이제 북경 한장 침도학원에 그 침도 연수를 갔을 때 그때 이제 침도를 처음 개발했던 주한장 선생은 이제 돌아가시고 주한장 선생의 총비서였던 분한테 사사를 받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서 한의사가 침도를 배우러 왔다니까 자기가 환자 치료하다가 자기가 좋은 거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자기 그 수석 간호사한테 내가 쓰던 거 옛날에 쓰던 거 가져와. 그래가지고 가져와서 보여줬는데 그때 보여준 침도가 뭐냐면 완전히 젓가락이었어요. 젓가락 두께처럼 두껍고 끝이 침도처럼 생긴 그런 침도를 가져와서 이 환자의 흉추 부분을 이쪽으로 그냥 막 아까 원리침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막 쑤시는 이런 치료를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도 최근에는 그렇게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굉장히 줄어들었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국에서도 그날 그 환자도
제가 목격했던 그 환자도 그날 흉추 쪽에 너무 과격하게 하다 보니까 기흉이 나가지고 거의 치료받고 난 뒤에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런 걸 봤는데, 어쨌든 중국에서도 최근에는 그렇게 두꺼운 침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런 침도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나오는 이제 지금 모 회사에서 나오는 침도 같은 경우는 좀 수정이 필요한데, 침도 자체가 침도의 중요한 거는 절개를 해야 되거든요. 박리를 시켜야 되고, 조직에 들어가서 유착된 조직을 절개하고 박리하고. 그런데 그 유착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냥 근육이 뭉친 거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굉장히 단단하고 굳어져 있는 섬유화가 진행돼 가지고 이제 완전히 석회화되어 있는 이런 상태까지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침도 자체로도 잘 뚫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런 환자들도 있어요. 그 조직 자체가. 그래서 이 침도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게 뭐냐면 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탄력을 가지고 있어야 직진성이 있고 절개를 하고 박리를 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에서 나오는 침도의 가장 큰 문제는 진행하다가 휘어져 버립니다. 다 휘어져 버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부위까지 들어가지를 못하죠. 그리고 절개하거나 박리하는 작용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중국에서 수입한 이런 침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혈의는 두 환자 모두, 이제 OPLL 환자들은 대부분 다 동일하게 다 가지고 있죠. 경추 망곡에 비정상적인 변화가 있고, 그다음에 경추 주위 근육의 연축 등의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경추 주위에 두판상근, 승모근, 두방극근, 견갑근근, 상두사근, 하두사근의 기시부와 종지부를 주로 치료하였고요. 그리고 이학적 검진과 압진을 통해서 아까 했었던 검사를 통해서 확인된 신경출구의 파셋 조인트를 기본 혈의로 치료하였습니다. 이 파셋 조인트를 기본 혈의로 치료했다는 이야기는 침도가 들어가서 뼈까지 닿아서 파셋 조인트까지 닿아서 파셋 조인트 주위에 연축된 파셋 조인트 주위에 굳어져 있는 부분들을 절개하고 박리시키는 이런 치료를 하였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후종인대고라증뿐만 아니라 경추에서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레디큘로파시나 미엘로파시 증상, 상지나 또는 척추, 요척추에서 발생하는 발로 하지로 내려오는 어떤 그런 레디큘로파시나 미엘로파시 증상이 있을 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떤 특정 부위에서 신경이 눌려지면 그 신경, 그러한 상태가 오래 가게 되면 단순하게 증상이 신경이 거기서만 눌리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신경이 예를 들어서 목에서 눌리기 시작해서 시간이 경과하면 어깨로 내려오는 부위에서도 다시 눌리게 되고, 팔에서 내려오는 부위에서도 또 다시 손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그거를 서양의학에서 더블 크러쉬 신드롬 또는 트리플 크러쉬 신드롬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서양의학에서 문제는 그러한 증상이 있다라는 건 발견을 했지만, 그럼 그거를 어떻게 진단하고 찾아갈 것인가의 문제는 이제 규명을 못 하고 있죠. 사실은 저희가 이제 진단하는 방법을 가지고서 그것이 과연 어느 부위에서 발생하는가라는 부분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앞으로 치료를 하실 때도 이 단순하게 경추 디스크다, 팔이 손가락이 저리다, 뭐 이런 증상을 호소한다고 해서 경추만 치료해서 치료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난다 이러지 않습니다. 특히 만성화되었고 오래 진행된 환자일수록 경추뿐만 아니라 어깨에서 눌리거나 팔에서 눌리는 부위들이 새롭게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러한 부위들은 어디냐면 한 조직에서 한 조직으로 이행해 가는 부위에서 새로운 포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위들을 찾아서 같이 치료를 해줘야만 치료 효과가 훨씬 더 빨리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어깨와 팔의 신경을 증상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주로 그 이후에 포착되는 부분이 이제 사각근, 흉곽출구, 사변공, 삼변간, 그다음에 내층 근간 중격, 요골관, 척골관 등의 치료 혈의를 같이 치료하였습니다. 치료 혈의를 보면 이제 머리 쪽에서 지금 이쪽 머리카락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이쪽에 이제 두방극근이나 승모근, 그다음에 두판상근, 그다음에 견갑근근, 시온 행돌기, 상두사근, 하두사근 이런 부위들을 다 같이 치료하고요. 그다음에 경추 주위에서 파셋 조인트 쪽으로 이렇게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팔로 내려와서
사변공이나 삼변관, 그다음에 요골관 이런 부위들을 같이 치료를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이제 이제 좀 어려운 환자들이나 특이한 환자들을 치료할 때 동영상 촬영을 많이 하는데, 우리 간호사를 시키든지 아니면 참관하는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 통해서 촬영을 하는데, 이 OPLR 환자도 분명히 동영상 촬영을 해놨는데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리려고 아무리 찾아도 그게 어디다 저장을 해놨는지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진만 보여드리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분이 이제 여기 보시면 이미 목에서 후방으로 접근하는 OPLR 수술을 한 환자의 치료 모습인데요. 그래서 치료 효리는 이렇게 가져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술 방법은 여기서 보시면 이제 두판상근 같은 경우는 유양돌기 후연에서 접근해서 치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C7 주위로 위아래로 좌우 협착혈을 주로 치료합니다. 그 다음에 승모근은 승모근 부착 부위 여기를 치료하고요. 그 다음에 견갑 삼각 부위를 이쪽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견쇄 관절 부위에 부착하는 여기를 치료를 주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방극근은 승모근 안쪽에 있는 근육이죠. 그래서 승모근 부착 부위는 약간 이 언덕 부위, 높에 올라와 있는 부위의 외측을 치료한다고 한다면, 두방극근은 높게 올라와 있는 우리 목 뒤에서 정점으로 올라와 있는 부위의 가장 정점 부위를 치료를 합니다. 두방극근을 치료하고요. 상두사근, 하두사근은 C1 행돌기하고 C2 극돌기, C1 행돌기를 유양돌기 하연 부분에서 C1 행돌기를 잡아서 촉지하고 C1 행돌기를 들어가서 맞추는 쪽으로 그렇게 침도 치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C2 극돌기, 항인대 뒤쪽에서 C2 극돌기를 촉지하고 C2 극돌기를 자침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치료를 합니다. 그 다음에 파셋 조인트는 이 파셋 조인트는 이제 구종인대 골화증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경추 디스크나 척추 디스크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파셋 조인트는 치료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말로 설명드리면 좀 근데 차라리 이거 교육 자료를 가져와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극돌기하고 극돌기를 촉지를 하시고요. 극돌기하고 극돌기 사이에 극간이 있죠. 그러면 극간에서 외측으로 1cm에서 1.5cm 정도, 이 손가락 하나 정도의 두께, 이 두께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두께를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두께를 넘어가면 이제 추골동맥을 찌르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겠죠. 또 신경을 건드릴 가능성도 더 커지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침도 치료할 때, 경추에서 침도 치료할 때 안전지대라고 합니다. 극돌기하고 극돌기 사이의 극간에서 바깥으로 나가서 1cm에서 1.5cm 그 이내에서만 침도 조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초기에는 처음에 침도를 많이 숙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침도 치료를 하실 때 기본은 극돌기하고 침도가 극돌기하고 평행하게 들어가는 게 기본이에요. 극돌기하고 평행하게 들어가는 게 기본인데, 초기에는 잘 숙달되지 않았을 때는 극돌기하고 평행보다는 약간 추체 쪽으로 집어넣는다 이런 느낌으로 침도 치료를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런 후종인대 골화증이나 경추 디스크나 이런 경추의 어떤 병변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대부분이 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극돌기가 제2치에 있질 않습니다. 극돌기가 돌아가 있거나, 특히 이 상위 경추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C2나 C3가 거의 대부분 한쪽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거나 변이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그냥 생각하고 극돌기를 촉지하고 반듯하게 직각으로, 지면에 직각으로 들어가면 되겠지 하고 이렇게 찌르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극돌기가 만약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극돌기가 지면에 평행으로 있는 게 정상인데 극돌기가 변이되어 갖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수직으로 찔러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더 추골동맥이나 신경을 건드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침도 치료를 할 때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극돌기의 변이를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극돌기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가 보시고, 극돌기가 기울어져 있는 방향에 따라서 거기에 수평하게 이렇게 그 방향으로 1cm에서 1.5cm 떨어져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셋 조인트를 치료하실 때는 꼭 그렇게 극돌기의 변이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자침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파셋 조인트에 닿을 때까지 진침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침이 들어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침에 작용을 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파셋 조인트까지 도착을 하게 되면 거기서 약간씩 침도를 앞으로 찔렀다가 후진해서 약간 위로 찌르고 후진해서 밑으로 찌르고 해서 절개를 해줘야 됩니다. 유착된 부분, 섬유화된 부분들을 이렇게 절개를 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자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이고모 원장님이 원장님 굉장히 엄중한 환자들을 많이 치료를 하시기 때문에 원리침이나 이런 치료를 하는 걸 보여주어서 여러분들이 침도 하면 굉장히 저걸 어떻게 치료해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겠는데 사실은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강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거의 대부분의 경추 디스크나 척추 디스크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침도를 가지고 치료할 수 없는 경추 디스크나 척추 디스크 증상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정말 수술이 필요한 5%에서 10% 정도의 환자 이외에는 거의 대부분 다 침도 치료를 가지고서 그렇게 그러니까 아주 엄중해서 이렇게 강하게 치료를 해야 될 케이스의 환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다 치료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너무 그렇게 겁을 갖고 저걸 내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술할 때는 후두부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대소후두 동맥이나 신경 그리고 제3후두 신경 등 주요한 혈관과 신경이 군목을 뚫고 해서 머리로 올라가는 부위죠. 그리고 그래서 이런 두방극근이나 승모근 상부섬유, 두판상근 그래서 이 머리 쪽 후두부 쪽 이쪽 부위를 치료할 때는 자침할 때는 이들 혈관하고 신경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행 방향을 충분히 확인한 상태에서 시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행 방향을 확인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침도 치료할 때 중요한 거는 항상 신경이나 혈관의 주행 방향과 수평하게 일단 들어간다라는 침도 방향이 침도의 날 방향이 주행 방향과 수평하게 들어가야 되고 수평하게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혈관이 우측으로 기울어져서 간다면 침도 날도 우측으로 기울어져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침도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층위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서 보시면 승모근의 주행 방향은 지금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승모근의 주행 방향이 약간 기울어져 있는데 두방극근의 주행 방향은 이렇게 수직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두판상근의 주행 방향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침도가 들어가면 한 층 한 층을 뚫고 들어갈 때마다 주행 방향을 변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정상 조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푹푹푹 찌르고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상 조직을 자르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거고 그러면 새로운 염증 반응이 생기겠죠. 그래서 통증을 더 유발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주의해서 치료를 하면은 별 부작용이 없는데 제가 지금 하루에 침도 치료를 거의 15명, 환자 15명, 많을 때는 20명 이렇게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막 피곤하고 지치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팍팍팍 찌르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이틀 있다가 전화가 옵니다. 치료받고 막 죽겠어, 아파 죽겠어, 이런 그런 환자들이 오죠. 그래서 꼭 그 방향을 잘 선택해서 치료를 하고 해야만 그런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 침몸살을 굉장히 심하게 앓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한 3, 4일 동안 끙끙 앓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꼭 주행 방향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조직의 주행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걸 확인해서 침날을 방향을 전환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파셋 조인트를 시술할 경우에는 반드시 1.5cm 이상 벗어나면 안 된다. 라는 걸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1.5cm 이상을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1.5cm 이내에서는 치료를 하셔도 안전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쪽 내에서 안전하게 치료를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인된 평가 기준은 이러한 등급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치료경과 평가 기준은 바스하고 그 다음에 5포인트 리커런스 스케일을 사용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환자 개요를 보면 이제 아까 그 사진에서 봤던 분인데 70년생 남자분이고요. 내원했을 때 후경부 통증하고 주관절 통증, 저림, 냉감으로 거의 잠을 못 잘 정도로 고통을 해소했고 좌측, 양측이 다 그랬는데 좌측이 우측보다 더 심하고 글씨를 잘 못 쓸 정도로 손이 떨리고 그다음에 언어건삭, 단맛을 느끼지 못하고 하지무력해서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는 이런 증상을 호소를 했습니다. 병력을 보면 2015년도에 경추통이나 동일한 증상으로 인해서 양방에서 치료를 하다가 영상검사상 후종인대고라증으로 진단돼서 수술했으나 아무런 호전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다른 병원에서 또 타한이어서 진료받다가 호전이 안 돼서 내원을 했습니다. 방사선적 검사 결과를 보면 여기 보시면 하얗게 엑스레이상에 후종인대가 고라되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수술 전 MRI를 보더라도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시면 후종인대가 검게 변화되어 있어서 두터워지는 이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에 이제 양방에서 수술을 할 때 OPLA를 수술할 때 수술하고 난 뒤에 수술 후에 새롭게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추를 대부분 이렇게 찝어서 고정시키는 수술을 동일하게 합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경추를 이렇게 찝어서 그 고정시키는. 근데 이제 요추에서도 그렇고 경추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수술하고서 요즘에는 사실 이렇게 기둥을 세우거나 찝어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죠. 갈수록 이쪽에서도 양방에서도 그러한 시술들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기둥을 세우거나 이쪽에 이렇게 찝어서 박아놓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반드시 그런 환자들은 3년 내지는 5년 정도 이후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 위아래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찝어놓은 부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찝어놓은 부위 위쪽이나 아래쪽 그 디스크에서 척추 쪽에서 척추 분절에서 다시 문제가 발생하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연구되어진 건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쪽의 가동 범위하고 가동성하고 이쪽의 가동성이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죠. 특히 척추 같은 경우에 여기 이렇게 고정시켜 놓은 부위의 가동성에 비해 가동성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위아래 부위에서의 가동성이 굉장히 이쪽이 현저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위아래 척추 분절에서 더 많은 움직임을 갖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위아래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학적 검사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검사들을 하였고요. 치료 경과는 이건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런 쭉 과정들을 거쳐서 침도 치료 과정을 거쳐서 바스 테스트가 처음에는 이 정도로 호소를 하다가 지금 여기에는 이제 날짜 제가 이게 PPT를 만드는 기술이 부족해서 이걸 칸을 더 못 만들어서 그런데 그 뒤에는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완전히 떨어져서 증상이 거의 다 호전돼서 5월 30일 날 치료하고서 치료를 완전히 종료하였고요. 사실은 이제 거의 4월 2일 날 이때 이미 거의 다른 증상은 다 소실됐는데 이분이 이제 제가 촉지를 하고 검사를 해보니까 경추 2, 3, 4번 주위로 상당히 많은 연축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남겨두면 또 경추에서 새로운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연축을 풀어주기 위해서 상당 기간 더 치료를 했고요. 이 증상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때는 치료를 한 거예요. 그래서 OPLA로 인한 증상은 거의 4월 2일에 거의 마감이 됐고 예방 차원에서 치료를 해서 5월 31일 날 치료를 종료한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58년생 남자분인데요. 이분은 조금 덜한 아까 환자분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 초기에 OPLA 임상평가 기준으로 보면 이 3번 내지 4번에 포함될 그런 환자였다고 한다면 이 환자는 2번 정도, 2번이나 3번 정도에 포함되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됐고요. 2018년 7월부터 계단을 오르기 힘들 정도로 하지통증, 무력증이 심해졌고 그런 증상으로 인해서 서원과 서울소재 대학원에서 OPLA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이미 수술 날짜를 잡은 상태에서
저희 한의원에 내보냈고 방사선상 검진 보면 검사 결과를 보면 이렇게 후종인대가 새카맣게 고라되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테스트를 하였고요. 그다음 치료 경과를 보면 마찬가지 치료 방법을 통해서 치료해서 지금 이제 5월 27일 날 이후에는 거의 증상이 거의 다 소멸돼서 지금 그냥 간헐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와서 보존적 치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스는 거의 다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찰은 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후종인대 고라증이 과연 후종인대로 인해서 발생하느냐 이제 이 두 케이스를 보면 또 제가 이전에 치료한 다른 케이스도 후종인대 고라증 환자의 케이스를 보더라도 후종인대가 고라되어 있다라는 것 자체가 후종인대 고라증을 바로 유발하는 이런 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종인대 후종인대로 인해서 신경이 압박돼서 발생하는 거라고 한다면 문제는 후종인대를 제거하지 않으면 치료가 안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치료를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오히려 그러한 연구가 앞으로 보다 더 체계적으로 그거는 꼭 척추 디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